자, 실천 이론입니다. 자, 이 실천 이론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실천 이론. 자,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게 실천 이론이 사회체계 이론입니다. 자, 사회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는 여러 가지 체계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라고요. 여러 개 연결 있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연관되어 있어서 서로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체계 이론이에요. 그래서 지역사 내에 많은 체계들이 있는데 서로 상호작용하고 잘 운영되기 때문에 하나의 사회체계로 보는 게 이 사회체계예요. 아, 그렇구나. 괜찮아라고요. 그런데 여기 A라는 그 사장이 있어요. 야, 우리가 요새 물가가 너무 올랐어. 나도 좀 올려야 되겠어. 그래서 이발이라고 해요. 이발을 3,000원 올렸어요. 3,000원 올렸더니, 자, 이발을 가던 게 이제 이발들 이렇게 왔죠. 이발소가 하나라 이렇게 왔는데, 가격이 올랐어! 라고 하면서 B는 식당을 하는데 음식간을 1,000원을 올립니다. 또 C는 뭐 하는데 또 가격이 올려요. 즉 이게 뭐냐면 한 체계가 변하면요. 다른 체계에도 사회체계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같은 지역 안에서 모두 영향을 주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쉽게 얘기할까요? 식당이 물건값이 오르는 것이 식당이 뭐 올리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뭐요? 원재료값이 오를 수 있겠죠. 원재료값이 올라서 식당 음식값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처럼 한 체계가 변하면 다른 체계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사회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아무런 문제 없이 현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이 현재 그냥 유지하고 아무 문제 없이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지역사회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죠.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조화라든지 아무 뜻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책의 조화라든지 협동이라든지 합의 이런 것을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는 같은 체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체계들끼리 뭐요? 상부상조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아무 문제 없이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우리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합의 이런 것도 있지만 균형을 잃은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런 내용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이것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회체계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유지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지역사회 안에 아까 이런 체계들이 있다고 했죠. 이 체계들이 이렇게 수평적이에요. 수평적.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직이에요. 수평이에요. 수평. 수평적 관계로 해서 서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관계가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왜? 상하관계가 되는 순간 거기서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생겨서 이 지역사회가 유지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사회 사회 체계 이론에서는 그런 것들보다는 협동, 조화, 합의, 균형을 이뤄서 지금 상태가 쭉 유지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외부 구성원 같은 경우는 수직적으로 연결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죠. 그래서 구성원 안에서는 그 사회 체계 안에서는 수평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방금 내 균형을 한다고 했죠. 뭐 균형이나 평형, 뭐 똑같은 얘기죠. 평형. 자, 평형 상태를 유지합니다. 계속 이 상태가 좋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변화를 안 해요.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 이론이에요. 왜? 지금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뭐예요? 기득권층이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보수적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수적 이론으로 비판을 받아요. 보수적 이론이다 비판을 받지만 지역사회의 구조와 기능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 사회체계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지금의 상태가 변하지 않으니까 구조라든지 기능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니까 어때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할 수 있겠죠. 야, 이게 원래 이랬고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수적 이론으로 비판은 받지만 그런 지역사회 구조, 기능 이런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것이 이 사회체계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생태학 이론입니다.
생태, 뭐예요? 생태를 보게 되면 생태학이니까 환경이죠. 환경과의 상호작용. 인간과 인간과의 상호작용.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요 내용이 그냥 생태학 이론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 생태학 이론입니다. 자, 보면 인간은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환경에 적응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렇죠. 자, 왜 그러냐면 인간은 환경을 변화시켜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까요? 우리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하나 이야기하면 이렇게 언덕이 있었어요. 야, 이런 언덕이 있는데 주인이 이만큼 땅을 깼어요. 그래서 깨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땅이 이렇게 남았겠죠. 언덕. 그다음 여기다 건물을 이렇게 하나 지어버렸어요.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이제 임대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 요거죠. 인간은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원래 여기는 언덕이었잖아. 산 낮은 단계 그 산이었는데 원래 이렇게 있던 것을 없애버리고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입장에서는 내 허리가 끊겼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인간이 환경을 변화시켰어요. 자, 그리고 환경에 인간은 또 어때요? 환경이 변해요. 환경이 변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에 적응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요새 막 또 오늘도 날씨가 춥더라고요. 어제는 좀 괜찮은데 또 오늘 춥고 내일이 또 더 춥다고 하고 자, 이런 거니까 어때요? 또 옷을 더 껴입고 그러면서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생태학 이론이죠. 자, 환경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적응하려고. 자, 인간이 환경과 교류하죠.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환경이 인간만 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산사태가 일어나서 이 건물에 피해가 일으키면 환경이 인간에게 영향을 준 거죠. 인간이 환경에 허리 잘랐더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처럼 환경과 인간이 교류하는 거예요. 교류하고 적응과 진화를 한다는 견해예요. 적응하고 진화하고 다시 적응하고 그러니까 진화라고 하는 건 변경시킨다는 거예요. 변경시키고 진화 거기에 대해 또 적응하고 적응했더니 또 뭐랄까요 코로나 이런 거 와가지고 또 코로나가 환경에서 와서 힘드네. 그래도 또 환경에 또 사람은 또 적응해서 마스크 쓰고 잘 지내고 있고 좀 지나면 또 이제 변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생태학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몸담고 있는 생태 환경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화하고 이들 환경체와 개인의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관계. 얼마나 그런 영향들을 주고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생태학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다 그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얼마나 잘 적응하냐 못하냐 요거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생태학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역사회의 변화 과정을 역동적 진화 과정으로 설명해요. 왜? 지역사회가 변화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자, 지역사회가 변화할 때 진화 과정으로 본다는 것은 진화론적 성격인 거예요. 즉 뭐냐? 환경이 변할 때 적응한 지역사회들. 환경이 변하는데 적응한 지역사회들이 있겠죠? 그런 지역사회는 살아남아요. 근데 적응하지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막 이러는데 그 지역에서는 발전을 못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다 나가버리겠죠. 그럼 그 지역사회가 망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시골에 가면 지역사회들이 거의 다 망했잖아요. 대부분 수도권에만 사람이 있고 밑에 가면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 사람들에 대한 지역사회가 변화할 때, 사회가 변화할 때 그 지역사회가 적응하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사회 진화론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생태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환경에 적응할 거냐,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 생태학 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는 공간을 좀 인간 집합체예요. 인간 집합체. 그래서 경쟁도 하고 중심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야 한 곳에 이렇게 모였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분산도 되고 분리도 되고 이런 현상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할까요? 뭐 물론 나도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도 태어나기 전에 나 태어나기 전에도 원래 서울은 이렇게 안에 있었죠. 우리 무슨 강남 이런 거 얘기하면은 뭐 지금이 강남이 집값이 제일 비싸고 뭐 이런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 강남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강남에 해봐. 논이었죠, 논. 그런데 어때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서울이 이제 팽창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지역까지도 발전을 하게 되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지역사회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생태학 이론이요. 환경과의 상호작용. 자, 세 번째가 심의존 이론입니다. 심의존 또는 권력 의존 이론인데 사회복지 기관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외부의 자원, 외부의 지원 또는 외부의 자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사회복지는 혼자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권력, 그러니까 외부를 줬던, 즉 뭐냐면 후원금을 줍니다. 후원금. 자, 후원금을 준 기관이 후원금을 받았어요. 자, 후원금을 준 그 사람의 힘 또는 권력이 기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기관에 1억을 후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후원을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관장님, 저 이거 부탁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관장님이 부탁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 수 없겠죠. 대부분 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심의존이론, 권력 의존에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 많은 돈을 받으면 그런 압박에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많은 곳에서 후원받는 것, 특히 그 1억이라는 돈을 한 사람에게, 한 명에게 받는 것보다 만 원씩 만 명에게 받아서 1억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후원받는 것은 특정 기관의 의존성이라든지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적은 금액의 후원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래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 기관은 두 개예요, 두 개. 자, 기관은 두 개인데 공공과 민간이죠. 이 공공, 즉 국가죠, 국가. 국가가 돈을 줌으로써 그 돈을 받고 움직일 수 있게끔 지원금 받고 움직이는 거고, 민간은 후원금. 자, 후원금을 받고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심의존이론, 권력의존이론이다. 그래서 심의존이론, 권력의존이론은요, 쉽게 얘기하면 자원동원 이론이 있어요. 뒤에 나오면 자원동원 이론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는 이 지역사회에 있는 힘에 의존해서 성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존하면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힘의존 이론이다. 자, 네 번째가 갈등 이론이에요. 이 갈등 이론은 우리가 처음에 해왔던 사회체계 이론 있죠? 요거와 반대되는 게 갈등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체계 이론은 보수적인 이름으로 그게 균형 상태를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했죠. 이 갈등 이론은 그렇지 않아요. 지역사회에서는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갈등이 일어난다. 그럼 갈등이 일어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갈등이 일어나야지만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왜 갈등이 일어나냐라고 하면 갈등이 생기는 것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이거 볼까요? 자, 우리 A와 B가 있어요. 자, A와 B가 열심히 일해서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자, 사장인 A, 종업원인 B, 그래서 8대2로 갖고 가요. 그러면 사장은 8을 갖고 가긴 하지만 여기서 임대료도 내고 뭐 재료비도 내고 많은 것들 내죠. 근데 이거면 B가 얘기하는 거죠. 사장님 20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얘기하면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많이 싸우게 되는 거죠. 둘이 이렇게 싸우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갈등 이론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합의를 봐서 뭐 다시 변화를 시킬 수 있고 아니면 뭐 일을 안 하든지 뭐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가 있겠죠. 자, 그것이 이제 이 갈등 이론이다. 자, 방금 이야기한 건 뭐예요? 갈등은 상반된 이익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야, 같이 1,000만 원을 버는데 너는 800만 원 갖고 가고 나는 200만 원 갖고 가면 안 맞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지역사회는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변화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 거냐라고 하면은 이 구성원들의 경제적 자원, 권력, 권위 이런 불평등한 관계가 놓일 때 갈등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일 많은 것이 뭐냐면 수익이에요. 수익. 분배에서. 분배를 잘못하면 이런 불평등한 분배 관계 생길 때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 이 갈등이 생기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되느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갈등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미치게 됩니다. 갈등이 생겨도 해결을 어떻게 되냐? 이런 분배가 된다. 해결 어떻게 되냐? 아까 좀 전에 제가 이거 얘기했죠. 이 종업원하고 사장하고 종업원 얘기하지만 종업원이 자꾸 4를 달라고요. 6대4 합시다. 라고 했더니 사장이 뭐라고 해요? 야, 너 나가. 나가. 아니, 너 일 안 해도 되니까 나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장하고 종업원하고 봤을 때는 누가 힘이 센 거예요? 사장이 더 힘이 세죠.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의 갈등에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힘을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위치가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처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이 갈등 이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5번째가 자원동원 이론이에요. 자원동원. 그러니까 후원금 이런 것도 자원동원인데 자원동원은 보통 보면은 뭐가 되냐 이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있죠. 이 물적 자원을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자원 동원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심의존 이론, 아까 이야기했죠. 권력 의존 이론과 연관되어 있어요. 왜? 그것이 이제 얼마나 많이 자원을 동원했느냐에 따라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회운동 조직들, 사회복지 조직들 이런 것들은 이 자원동원과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원동원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사회운동조직은 승패가 갈려요. 승패가 좌우됩니다.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자원들을 동원할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자원동원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직의 발전과 승패를 위해서는 구성원 모집, 자금 확충, 고용 직원 이런 것도 힘들어요. 이게 뭐예요? 다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죠. 자금 확충은 물적 자원, 구성원 모집, 직원 고용 이런 것들은 인적 자원이죠. 그래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에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외부 체계와 종속 관계를 약화시키기 위해요. 회원 수를 늘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할게요. 내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어요. 있죠. 국회의원. 내가 만나러 갑니다. 의원님, 얼굴 한번 보고 이제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할까요? 싫어. 대꾸도 안 해줄 거려. 왜 네가 뭔데 날 만난다고 하냐? 뭔데 이러겠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자, 의원님, 제가 그 메일 같은 거 보죠. 의원님, 제가 이런 일로 한번 만나뵈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저만은 아니고요. 한 우리 어느 단체에서 한 3만 명 정도 명부에 그 확인을 받았다. 확인을 받았으니 한번 만나주세요. 라고 하면은 국회의원도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왜 그러면 나 혼자 와야 나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그 한 3만 명의 그런 역할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국회의원도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종속 관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회원수라든지 이런 자원을 많이 동원하려고 노력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원에는 돈, 정보, 회원 이런 것들도 모두 포함이 된다.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이런 모든 것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6번째 사회 교환 이론입니다. 자, 교환을 통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교환을 통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교환도 마찬가지로 권력에 의해 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보상이나 이익을 교환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사회 교환 이론이에요. 즉 뭐냐면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뭐냐면 우리 맨날 교환하고 삽니다. 뭐요? 우리가 화폐를 만들었을 뿐이지 화폐가 없을 때 물물 교환했었잖아요. 그 물건을 갖고 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화폐를 만들어서 뭐 좀 더 카드 만들어서 이게 더 편하게 이동할 뿐이지 원래는 이게 물물 교환이거든요. 그래서 교환을 통해서 타인과 교환을 통해서 이익이나 보상을 교환하는 과정으로 이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자,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교환하려고요. 이익이 되도록. 그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교환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돼야지만 교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인간은 대가를 받게 행동을 합니다. 왜요? 일을 하는 거, 나 일하는 거 뭐 무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받고 일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모든 사람이 대가를 받기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위, 학력, 위치에 따라 보상이 달라져요. 인건비가 달라지고 그런 역할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모든 사람들이 교환 현상에 반복되면서 살게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공부를 더 하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보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환을 하려고 하는데 교환 자원에는 물질적인 것이 있고요. 현금 같은 물질, 비물질적인 것 이것이 모두 포함된다.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모두 교환하게 돼요. 자, 그리고 호혜성이라는 게 있어요. 호혜성. 자, 호혜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환을 하면서 교환을 통해 가지는 것. 이게 호혜성이에요. 자, 예를 들게요. 자, 우리 아들이 있고요. 아빠가 있어요. 아들이 있고 아빠가 있는데 아들은 귤이 2개가 있어요. 자, 아빠는 사과가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교환합니다. 아들은 귤 하나, 아빠는 사과 5개를 줘요. 그럼 교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귤 하나, 사과 5개 이렇게 교환이 되죠. 자, 이런 게 호혜성이에요. 원래 쉽게 얘기하면 이런 교환 관계는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호혜성이 나타나는 거지 이런 호혜성의 교환 관계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특별한 관계 아니면 이런 호혜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력에 따라 더 많이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귤 2개 주고 사과 하나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그 위치에 따라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회 구성론이에요. 자, 사회 구성론. 이 사회 구성 이론을 이야기할 때는 뭘 얘기냐? 주관성을 봅니다. 주관성. 인간의 주관성. 지금까지는 객관성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똑같이 행동되고 모든 것들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맞춰서 움직이고 그런 것들이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제 주관적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사회 구성 이론이에요. 주관성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현상은 인간의 경험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경험이요,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고 똑같이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보통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의 한 명에 의해서 그리고 그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경험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다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냐라고 하면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좋다라는 거죠. 위치에 있는 사람들, 저 위치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 이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상징적 상호작용이 영향을 받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면 주관성이에요. 주관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이제는 객관성으로 인해서 객관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객관적이지 않고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 경험하는 게 모든 게 다르니까 주관적인 성격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주관성을 보게 돼요. 기존에는 70년대 이전에는 다 객관성이었어요. 객관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객관성이 아니라 주관성으로 변하게 됐죠. 자, 사회적으로 구성된 지식은 절대적이지 않다. 왜 그래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때그때마다 바뀔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 주관적 성격들은 누구냐? 엘리트 중심으로 변하게 된다. 엘리트 중심으로 발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얘기해봐야 나는 힘이 없어서 바뀔 수가 없죠. 그러나 대통령이 한마디 툭툭툭 던지면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처럼 엘리트 중심에 의해서 발달되는 것이 이 사회 구성론이다. 그래서 사회 구성론 나오면
무조건 주관성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풀면은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주관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엘리트 이론이 있습니다. 자, 엘리트.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 이 사람이 엘리트죠? 소수의 사람이요. 엘리트들은 자신의 그 소수의 사람, 우리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엘리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나 유리함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요. 음주운전. 아우, 뭐, 음주운전을 뭐 못 잡아. 뭘 얘기하겠지만,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도 술 먹고 음주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음주운전 형을 높일 수가 없는 겁니다. 성매매, 성을 못 높인다니까요. 자기네도 그걸 하기 때문에. 정치 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엘리트 이론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약하면 사형, 뭐 음주운전하면 사형,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법들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자기 자식들이 마약하고 자기 자식들이 음주운전하고 내가 안 한다고 해도 그럼 우리 자식들 다 사형당해야 되는데 아 이번 못 만들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에 있는 그러니까 엘리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그 엘리트가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도 되고요. 경제인, 기업인 등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엘리트가 유지되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사회가 뭐요? 지배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엘리트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트 이론은 중요한 게 사회복지도 엘리트 이론하고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사회복지는 엘리트의 이익에 따라서 발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회복지가 발달할 수 있는 시기. 자, 사회복지가 발달하는 시기 언제인지 아세요? 선거철. 대선이라든지 총선 이때 되죠. 왜 그러냐면 지방선거는 많이 안 돼요. 지방선거는 뭐 해봐야 뭐 의미 없고 국회의원이나 총선이나 아니면 대선, 대통령 뽑는 대선 뭐 이제 이렇게 해야지만 사회복지가 발달합니다. 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자, 어르신들 힘들죠? 기초연금 만들어 드릴게요. 아기 키우기 힘들죠? 양육수당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법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법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다수의 사람들을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엘리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법을 만드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다수의 영향력을 미치는 여기 다수의 영향력 요 밑에 영향을 미치는 다원주의 이론과는 반대되는 이론이 엘리트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엘리트 이론 이런 거예요. 이제 엘리트 이론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하면 되고요. 자, 다원주의 이론입니다. 다원주의 이론은 엘리트 이론과 반대예요. 다원주의 엘리트는 여기 위에 소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면 엘리트 이론인데 반대로 요 밑에죠. 다수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다원주의 이론이다. 자, 그래서 뭐요? 다수의 집단들이 있어요. 우리 집단들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거나 유리하게 되는 정책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 A라는 집단, B라는 집단, C라는 D라는 집단이 모여. 그리고 지역구 홍길동이라고 하는 국회의원한테 갑니다. 자, 의원님, 이번에 재선하셔야죠. 저희가 이런 거 밀어드릴 테니까 1, 2, 3번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면 홍길동이 뭐라고 1, 2, 3번 해줄 테니까 나 밀어주세요. 내가 국회의원이 재선이 되면은 이거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하겠죠. 자, 이렇게 만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다원주의 이론입니다. 이제는 뭐요? 이 사람에 의해서 1, 2, 3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정치자를 만나서 너에게 딜을 하는 거죠. 딜 이렇게 해줄게 라는 딜을 함으로써 사회복지가 발달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원주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다원주의 이론은 이 내용이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집단의 크기가 커야 돼요. 집단의 크기가 커야지만 효과가 있지 집단의 크기가 작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 가서 뭘 해줘요 해봐야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3만 명, 5만 명, 10만 명 이렇게 가면 국회의원도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집단 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경쟁과 갈등이 생겨나면 국가가 중지합니다. 자, 노동자와 사장들 입장이 둘이 합쳐서 맨날 싸워요. 뭐 최저임금을 가지고 맨날 싸웁니다. 그러면 결론이 안 나 맨날. 그래서 국가 그 위원이 들어가죠. 노동자위원, 사업자지원, 용념에서 7명씩 해서 21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돼요. 왜? 국가 입장에서는 엘리트도 놓칠 수 없고요. 다원주의, 즉
밑에 노동자들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원주의 이론이에요.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설명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복지 이론은 자, 보통 이렇게 박스 안에 많이 나와요. 박스로. 박스 설명해놓고 이거 뭐냐. 자, 사회복지관은 생존 차원에서 외부 자원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재정 지원자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다. 뭐 여기까지만 보면 다 나왔죠. 무엇인가라고 나와요. 자, 이런 상황에서 A 사회복지관은 기관 운영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후원기관을 발굴하였고 이를 통해 직원들은 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생태학 이론,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니까 아니죠. 자, 사회 구성론, 뭐예요? 주관적 성격, 사회 기능주의 이론. 아까 사회 체계 이론하고 기능주의 이론하고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의미를 좀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려고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뭐 균형을 이루고 그 기능이 잘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죠. 자, 4번 권력 의존 이론. 자, 정답은 4번이네요. 뭐 자원동원 이론이 있으면 조금 헷갈릴 수 있긴 하겠지만 자원동원 이론하고 권력 의존 이론이 같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은 너무 이제 정답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진 않고 권력 의존 이론, 자원 동원 이론 이런 것들은 같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권력 의존 이론이요. 왜? 재정 지원자를 요구하기 어렵잖아요. 무시하지 어렵고 그것을 해야 되니까 웬만해서 이걸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기관들을 받아서 그 서비스를 줬다라고 얘기하니까 권력 의존 이론입니다. 자, 2번 다음에 설명하는 해당 지역사회복지 실천 이론은 A 사회복지는 결혼 이주민들의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던 자국의 사회, 경제, 정치적 구조를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적 가치, 규모에 대한 인력을 해석해야 한다. 뭐요? 연결망, 뭐 사회 연결망이다. 뭐 네트워크 이론, 뭐 네트워크를 이야기하겠죠. 중복과 누락을 뭐 방지하기 위한 뭐 이제 이런 거 생각하면 되고요. 교환 이론, 물건을 교환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들어간다. 자, 사회 구성 이론, 주관성을 이해한다. 권력 이존 이론, 갈등 이론. 정답은 3번이네요. 왜요? 사회복지사는 결혼 이주민들, 즉 그 사람이 필리핀이든 뭐 동남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 동남아에 있던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할까?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얘기할까?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 사회, 경제 이런 것들을 알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결혼 이주 여성들의 주관적인 거죠. 주관적인 성격들을 모두 파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사회의 구성 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 설명과 관련된 지역사회복지 이론은 다양한 조직과 집단과 조직이 이익을 표출함으로써 정책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양한 집단과 조직이 영향을 미친대요. 뭐 이익을 위해서 미친대요. 이익집단 이론이에요. 이익집단 이론. 자, 이익집단 이론의 다른 이름이 다원주의예요. 이익집단 이론, 다원주의 이론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지역사회복지 정책의 이익집단들에 관해 갈등과 타협의 산물로 간주된다. 지역사회복지 정책은 이익집단의 상대적 영향력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자, 뭐 교환이론, 상호작용론, 역할이론, 뭐 구조기준론 얘기하지만 정답은 다원주의 이론입니다. 다원주의 이론이 다른 이름으로 이익집단 이론이고요. 이 다원, 많을 따 원할 원, 많은 사람들이 원하게 되면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이제 이익집단인 거죠. 다양한 집단, 많은 사람들이 있는 집단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원주의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